온라인 강의 되게 오랜만이죠? 등교한 이후로는 너무 수업할 게 많아가지고 온라인 수업은 안 하고 그냥 EBS 듣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원래 격일제로 해가지고 잘 안 나오긴 했지만 더 안 나오게 돼가지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서 수업을 아예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은 이제 이 영상 끝날 때쯤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지금 이거를 카페 가가지고 한번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수업을 했더니 1시간 반짜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지금 빨리 이제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학년 과학에서 우리는 2단원, 대단원은 2단원, 이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와 뭐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거를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날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한테 배운 반 애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날씨를 좁은 의미의 날씨와 넓은 의미의 날씨로 나눠가지고 이걸 1시간 하고 이걸 또 1시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죠. 좁은 의미의 날씨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동네의 날씨가 어떤가, 오늘 해가 떴는가, 아니면 구름이 꼈는가, 혹은 비가 왔는가, 아니면 뭐 눈이 왔는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좁은 의미의 날씨라면, 넓은 의미의 날씨는 사실 지구는 하나이고 이 지구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날씨 자체도 서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연결지어가지고 넓은 세계 지도상에서의 날씨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장소적으로도 넓지만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도 넓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시작을 해볼게요. 소단원의 제목은 기압과 날씨인데 우리 지금 3학년 애들은 거의 다 기압에 대해서는 수업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이 단원을 한꺼번에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학습 목표를 보면은 기압과 바람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기단,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일기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단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단이래. 말이 꼬이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냥 기압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의 뜻을 한번 풀어보세요. 과학에서는 이런 식의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줄임말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압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기자는 공기에서 왔을 것이고 이 압자는 누르다는 뜻이니까 누르는 힘, 압력에서 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줄여서 기압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압력이라는 말의 정의는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과학에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만큼의 넓이가 100이라고 할 때 여기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요 작은 하나의 부피, 1이라는 부피에는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1이라는 부피에는 1만큼의 힘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100개가 이렇게 모였을 때 100만큼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 단위 부피, 조그만 이 부피, 이 넓이 하나에 작용하는 이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선생님 맨날 항상 단위, 정의 이런 걸 왜 강조를 하냐면, 여기 밑에 이제 이거를 읽어볼 때 만약에 내가 압력이라는 말을 모르면 또 막 그냥 외워야 된단 말이야. 기압은 뭐뭐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방금 이제 정의를 내렸었죠. 압력이라는 말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압력을 풀었었다라는 것만 알면은 이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쉬워요. 기압은 그럼 뭐예요? 압력은 압력인데 누가 누르는 힘이겠어요? 당연히 공기가 누르는 힘을 뜻하겠죠. 자,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볼게요. 공기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기압이라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높이 1000km까지 공기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혹은 기린이든 아무튼 이런 동물들도 모두 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얘네들의 위로 1000km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속에서는 수압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기압이라는 거는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항상 공기가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날 계속 누르고 있는 중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기들은 사방팔방 내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지금도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이라는 말은 이제 알겠는데 이 기압을 숫자로 정확하게 얼마만큼이다 그 크기를 정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이걸 구했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토리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리첼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사람인데 400년 전의 사람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있던 사람이 이거를 측정을 했대요. 측정이라는 거는 숫자로 나타냈다라는 말이죠. 뭘 이용해서 이걸 측정을 했느냐? 수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1기압이라고 하는 보통의 기압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실험을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 안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컵의 물을 뒤집는다면 당연히 물은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게 되겠죠. 이게 1번 생각이에요. 자, 2번 생각. 이번에는 이 컵을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데 여기에 수조를 이렇게 밑에 받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컵을 뒤집어 놓는다면 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지만 방금과 다르게 쏟아진 물은 어디로 갈까요? 수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조를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채우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가 토리첼리의 실험인데요. 토리첼리의 실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수조를 놓고 이 수조에 가느다란 실린더라고 하는 유리관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린더 안에는 수은을 넣는 겁니다. 수은을 가득 넣었어요. 수은을 이렇게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이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실린더를 뒤집는다면 당연히 이 실린더 안에 있던 수은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수조를 채우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수조로 물이 나오는 거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력을 받기 때문인데 얘네들만큼의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가 아니고 이 수은이 이렇게 내려오는 크기를,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니까 이 수은 기둥의 무게만큼 얘네들이 빠져나올 것이고 이 빠져나오는 힘은 수조에 부딪혀서 이제는 위로 찰랑찰랑하고 수면을 메우는 그 힘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 있는 한은 계속 수은이 빠져나가면서 이 수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토리첼리의 실험 결과 어느 특정한 높이만큼 올라가다가 이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멈췄다는 말은 뭐예요? 힘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있던 중력이 사라질 수는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중력은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크기만큼 누군가가 눌러주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는 애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기들이 있었고 이 공기들이 수면을 눌러주는 이 힘, 이것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토리첼리의 실험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여기에 수은이 좀 나왔으니까 요만큼을 좀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지금 미처 나오지 못한 요만큼의 수은 기둥의 무게가 이 기압의 힘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은 게 토리첼리의 실험인데요. 우리 책 81쪽을 보면 1기압이 몇 센티미터의 수은 기둥과 똑같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여기 보면 수은 면을 누르는 기압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토리첼리가 한 실험에서 이만큼의 높이가 76cm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76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 센티미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가 맞고요. 이 HG를 모르는 그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화학식을 공부를 했었죠. 1단원에서. 그런데 그때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간 애들이긴 하지만 AU라고 하는 애가 있고 AG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AU는 우리가 말하는 금이고 AG는 은입니다. 그러면 이 HG라고 하는 단어는 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은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은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H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랑 관련이 있는데 H의 이름은 수소였습니다. 그럼 수소라는 말에서 이 수가 무슨 뜻일까요? 물, 숫자를 뜻하죠. 그래서 수소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우리가 물은 H2O라고 배웠죠. 그래서 물을 만드는 원소, 물을 구성하는 원소라는 뜻으로 이 H에 수소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H라는 단어 자체가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HG라고 하는 이 단어는 G는 은이랑 관련이 있고 H는 물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즉 HG 자체의 그 약간 뉘앙스를 보면 물로 된 은을 뜻하고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물이니까 수, 은이니까 은. 그래서 수은이라고 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만 봐도 토리첼리 실험에서 나온 단위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토리첼리는 400년 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4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은 기준으로 만드는 실험은 더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위는 지금 오늘날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HPA라고 써져 있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읽으냐면 이 H는 헥토라고 읽고 PA는 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균 기압인 1기압은 헥토파스칼로 계산을 할 때는 1013 헥토파스칼이 된다라고 적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기압의 대충적인 내용을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기압의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기압이라고 하는 게 방금 뭐였죠? 공기가 누르는 공기의 압력을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어릴 때 하는 게임에서 이 압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선생님 어릴 때는 햄버거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6명 정도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등부터 6등까지를 정해서 6등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엎드려 있으면 그 위로 5등이 위로 올라가고 4등이 위로 올라가고 3등이 위로 올라가고 2등이 위로 올라가고 1등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게임을 했었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일 밑에 깔렸던 애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올라갈 때는 뭐 그럭저럭 좀 별로 막 불편한 느낌을 안 받았겠지만 3명, 4명, 5명이 될수록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압력이라면 공기의 양이 많으면 기압의 크기도 크게 느껴질 것이고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주변에 있는 공기가 적다면 공기의 압력도 적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압은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기압은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이라는 말은 높이 올라갈 때 뭐가 변하는지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표에서 높이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지게 되었었고 중력이 약해지다 보면 우리는 뭘 배웠었냐면 공기가 희박해진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권을 배울 때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난다라고 했죠. 왜?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증기도 충분해서. 하지만 중간권은 대류권처럼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공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가 희박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지표에서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이고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것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 햄버거 게임에서 올라가 있는 애들이 적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압력은 더 적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말로 넘어가면 측정하는 장소와 시각에 따라서 관계없이 일정하냐 아니면 따라서 달라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산이 있어요. 산 밑에서 측정을 했던 기압이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요. 근데 이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압을 측정하면 당연히 지표에서 높아졌으니까 공기가 적어져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측정하는지 그리고 언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5개의 개념 중에 기압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람으로 가볼게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단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옆에다가 뭔가를 하나 적어주세요. 그 3, 4, 5, 6반 애들은 적었을 건데 여기에다가 뭘 적냐면 자연은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쉽죠? 자, 자연은 공평한 걸 좋아합니다. 누구 한 명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어떤 쪽은 덜 가지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이 공평한 애들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이 사건이 첫 번째 공평한 사건이에요. 자,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것이고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갑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은 것이고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열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열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불공평한 상태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게 될 때 자연은 공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열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됐든 뭐 대류가 됐든 복사가 됐든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뜨거운 것은 열을 전해줬기 때문에 열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낮아져서 미지근해지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서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 더 말해보면 확산 현상도 이 공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향수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향수의 냄새 분자들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럼 공간적으로 따졌을 때 이쪽과 이쪽은 냄새 분자에 대해서 불공평한 상태가 되어 있죠. 이쪽만 뭔가가 많고 이쪽은 뭔가 없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공기 냄새 분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번지게 돼서 우리가 뭐 반에서 뭐 향수를 뿌린다든지 무슨 냄새나는 뭐 섬유유연제? 맞나 그거? 막 페브리즈 같은 걸 뿌리면은 처음엔 이 근처에서만 냄새가 나지만 나중에는 온 방에서 다 냄새가 나게 되죠. 이것도 공평한 걸 좋아하는 자연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이 이제 바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압을 얘기할 때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누르는 애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공기가 많으면 기압도 높고 공기가 적으면 기압도 적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 자연에서 봤을 때 공기가 많고 공기가 적은 거는 불공평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를 보충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괄호를 넣어볼게요. 공기는 당연히 부자인 쪽에서 가난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야겠죠. 자, 두 번째, 풍향과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압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풍향이라고 할 때 이 풍자는 약간 초딩 한문에 나오잖아요. 바람 풍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 향은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줄 때도 바람이라는 말과 방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단,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다가 강조를 해가지고 적어줄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풍속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풍은 바람일 것이고 속은 약간 빠르기를 뜻한다고 느낌이 오죠. 속력이나 속도 같은 거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줄 때는 바람의 속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또 다르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선풍기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바람 날개가 있는데 이 선풍기 날개가 빨리 돌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 때는 우리가 강풍이라고 부르고 얘가 천천히 흐르면은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거 우리가 미풍이라 그러죠. 즉 바람의 속력은 바람의 세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속은 바람의 속력, 바람의 세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결이 돼요, 선생님 수업에서는. 자, 이 속력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속시라는 말 공부 안 했지만 초딩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속도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이걸 배웠는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길이를 말하는 많은 단위들이 있는데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는 이 미터 앞에 꾸며주는 말들을 붙여준 약간 부수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단위로 미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적어놓고요. 자, 시간의 개념은 초, 분, 시가 있는데 보통 미터가 나올 때는 가장 작은 단위인 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초라는 한국말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리고 딱 앞에 글자 한 개만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S분의 M이 단위가 되는데 보통 단위는 예쁘게 쓰죠. 이렇게 뭐랄까? 분수 느낌 나게 잘 안 써요. 이거 약간 촌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쓰냐면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쓰게 되는데 여기서 분 자에 있던 것을 이쪽에 적어주고 분 모에 있던 거를 이쪽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미터, 그리고 이 짝대기 이름은 퍼, 그리고 S는 원래 이름이 세컨드였죠. 그래서 세컨드라고 읽던지 아니면 세크라고 읽던지,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Q 가볼게요. 기압의 차가 커지면 풍속은 어떻게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압의 차가 커진다는 것은 한쪽은 공기가 굉장히 많고 한쪽은 공기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겠죠. 풍속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 별표 중요하니까요. 자, 바람의 발생 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표면의 기온 차이에 따른 괄호 차이라고 써져 있죠. 자, 과학 공부할 때 선생님도 뭐라 그러지?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해.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학년이니까 이런 걸 해석하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냐, 온라인 수업 그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뭐뭐에 따른 뭐뭐라고 하면요,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과학에서.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뭐뭐에 따른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은 이걸로 시작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온의 차이였지만 얘 때문에 다른 것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표면의 기온이 차이가 나면 바람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요게 차이가 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밑에 거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답부터 그냥 적어줄게요. 정답은 기압의 차이인데 왜 기압의 차이가 정답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표면이 가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표면이 냉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는 가열되고 냉각됐으니까 기온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땅이 가열이 되면 이 땅 근처에 있던 공기도 같이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밀도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여기 1단계부터 막히는 거예요. 외워놓으세요, 이런 거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누가 말해줄 수 없어요. 그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 단위를 만들자, 그냥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따뜻해진 공기가 있어요. 근데 따뜻하든지 차갑든지 공기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의 양이 똑같으면 질량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기압이 낮아지면, 이거 아니죠.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도 따뜻해지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팽창이라고 하는 건 작았던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팽창을 하니까요. 자, 팽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작아진다 라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수학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초딩 때 했던 방법대로 비율을 들면 돼요. 자, 보통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분수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케이크가 있는데 케이크를 나눠 먹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케이크가 얼마이냐, 이렇게 보통 비율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케이크는 그대로인 거야, 케이크의 양은. 근데 부피가 커졌다고 했으니까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럼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의 양이 밀도가 되죠. 그럼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밀도도 적어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2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 밀도차에 의한 뭐 물질의 분리 뭐 이런 걸 배웠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기억 안 나더라도 너무 생활 속에서 당연해서 이거는 과학인지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물이랑 식용유를 비커에다가 따르면 무슨 일이 생겨? 이렇게 물어보면
뭐 중3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해. 물이 가라앉고 위에 식용유가 떠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밀도인데,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말은 뭔 소리냐면, 똑같은 부피가 있을 때 밀도가 크다는 거는 부피가 똑같을 때 질량이 당연히 더 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물은 똑같을 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식용유는 가벼운 거예요. 똑같은 부피일 때. 이해됐어요? 그럼 똑같은 부피일 때 무거우니까 얘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똑같은 부피일 때 얘는 가벼우니까 식용유가 위로 뜨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여기서 또 해보자고요. 공기의 밀도, 그러니까 따뜻해진 공기의 밀도가 작아진다고 했으면 다른 애들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식용유처럼 위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지표면 근처에 있던 공기는 줄어들게 되겠죠. 다른 그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남은 애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처음보다는 조금만 있게 되겠죠. 다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지표면의 부근의 기압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냉각되는 상황을 보면, 냉각됐을 때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할 때, 뭐 냉각이 되든지 말든지 항상 양은 그대로니까 이거는 그대로고, 이번에 냉각됐으니까 이게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작아지겠죠. 자, 밑에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밀도는 지표면 가열됐을 때랑 반대로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자, 밀도가 커졌으니까 물처럼 가라앉겠죠.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고, 공기가 하강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공기에 하강한 공기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공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표면 부근의 기압은 증가하게 된다. 결론은 이거죠. 지표면이 가열되고 냉각되는 기온 차이로 시작을 했지만, 이 차이가 결국에는 기압이 감소하고 기압이 증가하는 기압의 차이가 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요 해륙풍인데요. 해륙풍은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발생 원인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발생 원인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육지가 해안보다, 아니 해안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냉각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또 마지막이니까 중학교 3학년이 중3 3학년이 과학 마지막이잖아요. 중학교 과학 마지막. 그러니까는 배웠더라도 까먹은 거를 계속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약간 의미 있게 딱딱딱딱 이 약간 뭐랄까 도미노가 딱 연결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싫어도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냉각되는 이유는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지겹죠? 자, 이 비열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되는데,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온도 1도씨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풍과 육풍 이제 그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육지가 있어야겠죠? 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도 있어야겠죠? 바다가 있습니다. 같이 그려주세요. 자, 바다 밑에 이제 땅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 졸라맨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육풍도 똑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세팅을 해주세요. 여기다 그림을. 육지고 바다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해풍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해풍은 이제 여기에다 하나를 더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에 태양을 그려줍니다. 태양을 그렸다는 것은 해풍이 부는 때가 낮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얻게 되죠, 지구가. 그것은 열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열을 100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100이라는 열을 가지고 육지도 자기의 온도를 올릴 거고 바다도 자기의 온도를 올릴 건데, 육지의 경우에는 모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열이 작아서 1도를 올릴 때 그 열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럼 100만큼을 다 쓰기 위해서 1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육지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 100을 다 쓰더라도 온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의 차이가 나게 되겠죠. 육지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다. 상대적으로 쓰는 거예요. 뭐 뜨겁고 따뜻한 것도 뜨거운 것보단 차가운 거니까, 맞지? 그래서 뜨겁고 차갑다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죠. 이런 기온 차이가 생기면 이 기압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자, 뜨거운 곳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뜨거운 곳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차가운 곳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됐었죠? 차가운 곳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됐었죠. 자, 기온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기온, 육지랑 바다가 있는데 이때 육지가 뜨겁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공기가 이쪽은 올라갔으니까 지표면에 남아있는 공기가 적어졌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공기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써주면 되겠죠. 육지랑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고기압이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속 이제 공부했던 거 계속 써먹게요.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걸 좋아하는 자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를 이동시켜주는 거였는데 어디가 지금 공기가 많나요? 바다 쪽이 지금 공기가 내려와서 많아져서 고기압이 됐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부르니까 이렇게 분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부는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지금 뭐가 보일 거냐면 이게 보일 거야.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러면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에서도 공기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키가 조그매가지고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육풍. 자, 해풍이 이제 해가 떴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달을 그려주세요. 달을 그렸다는 거는 육풍이 부는 때가 밤이라는 소리죠. 자, 밤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열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냉각이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 100만큼의 열에너지를 뺏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육지는 100만큼 뺏기려면 온도가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몇 도가 안 떨어져도 이 100만큼의 열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육지는 많이 식었는데 바다는 조금 식은 거예요. 바다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그럼 이때 누가 더 따뜻할까요? 바다가 더 따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다랑 육지 중에 기온이 높은 것은 바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또 똑같아요. 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따뜻했으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표면으로 따졌을 때 여기는 공기가 많아져서 고기압이 될 것이고 여기는 바다 쪽은 공기가 적어져서 저기압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압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육지랑 바다가 있는데 육지가 고기압이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간다라고 하면 돼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놓고 얘기를 해볼게. 해풍 그리고 육풍이 있었지. 해풍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예요? 그리고 육풍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해풍이 바다에서 부는 거였는지 바다로 오는 거였는지 혹은 육지에서 부는 거였는지 육지로 오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의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여기 우리가 처음에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풍향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냐면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넣겠다 그랬어. 즉 동풍은 동쪽에서 오는 것이고 서풍은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해풍은 당연히 바다 쪽에서 오는 것이고 육풍은 어디예요?
육풍은 당연히 육지 쪽에서 오는 것을 육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할 때 항상 정의를 잘 보고 유익 있게 그거를 기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바람의 개념도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